조선 최악의 폭군이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31, 왕좌에서 쫓겨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놀랍게도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중전이 보고 싶다 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여자를 곁에 두었던 남자입니다. 전국의 미녀를 끌어모아 밤낮 없이 연회를 벌이고 장녹수라는 여자 하나에 나라의 곳간을 쏟아부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그 입에서 나온 것은 13살의 시집온 본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이 괴물 같은 남편을 끝내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죽일 때도 곁을 지켰고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을 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왕좌에서 끌려 내려가는 날에는 같은 유배지로 보내달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31년을 더 살다 유언으로 남긴 것은 단 한마디. 그 사람 옆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는 1487년 아직 꽃샘 추위가 가시지 않은 초봄의 궁궐에서 시작됩니다. 12살 세자 이윤과 13살 소녀 신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간택을 거쳐 세자빈이 된 소녀의 볼에는 아직 솜털이 남아 있었고 소년의 어깨는 왕이 될 무게를 짊어지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부부라기엔 어렸고 친구라기엔 낯설었던 이 둘은 그러나 나란히 자라며 서로의 온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소년은 의외로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고향 거창현을 군으로 올려주었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말에 술까지 챙겨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면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면 고기를 끊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세심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왕이 비록 포악하였지만 비를 매우 소중히 여기었다. 포악하였지만 이 문장의 무게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 아이가 태어난 것은 신씨의 나이 19대였습니다. 원손, 왕실의 대를 이을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궁 안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지 35날, 아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베넷저고리에서 나던 달콤한 전내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신씨에게는 앞으로 많은 상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번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자, 대군, 공주 19부터 30까지 이 여인의 몸은 쉬지 않았습니다. 낳고 잃고 또 낳고 작은 관이 궁 밖으로 나갈 때마다 소리 없이 삼킨 오열이 그녀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즉위 4년째 처음으로 피를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조아리던 신하들의 목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증조할아버지를 역적이라 빗댄 글 몇 줄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눈에는 낯선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 시절 마주했던 소년의 맑은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사람 안에서 하나씩 풀려나오고 있었고 신씨는 그것을 보면서도 곁을 지켰습니다.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즉위 8년째 신씨의 아버지 신승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씨는 만삭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몸이 상할까 곡을 금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을 울음으로 내보내지도 못한 채 삼키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마저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삼킨 슬픔이 생명까지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사홍이라는 남자가 남편에게 비밀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 병사가 아니라 사약이었소. 죽도록 내버려둔 자들이 아직 이 궁에서 숨 쉬고 있소.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의 안에서 마지막 빗장이 풀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 성종의 후궁 둘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비단 옷에 핏물이 스미는 것도 모른 채 장검을 뽑아든 남편이 향한 곳은 자순대비의 침전이었습니다. 침전 밖에 선 남편이 장검을 치켜든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 한 번, 두 번, 세 번. 웅의 석가래가 울릴 만큼 거친 고함이었습니다. 시녀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대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한 발짝만 더 안으로 들어서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피 묻은 소매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쫓아 달려온 아내였습니다. 이 궁 안에서 수백 명이 벌벌 떨고 수십 명이 숨을 거둔 그 살벌한 밤에 괴물의 팔을 잡고 안 됩니다.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보았습니다. 피에 물든 눈으로. 그리고 말없이 칼을 꽂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군대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두 손이었습니다. 이 무렵 궁에 여자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녹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여자입니다. 남편의 오촌 아저씨뻘인 제안대군 집안의 여종이었고 그 집 남종의 아내가 되어 아들까지 낳은 유부녀였습니다. 그 남편과 아들이 어찌 되었는지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래와 춤을 배워 기생이 되었는데 연산군이 미복 차림으로 제안대군의 집에 들렀다가 이 여자의 노래를 듣고 그 자리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얼굴은 중인을 넘지 못했다. 30이 넘었으나 얼굴은 16 소녀와 같은 동안이었고 이 여자의 진짜 무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면 화가 풀리도록, 왕이 슬프면 웃음이 나도록 왕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고 녹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는 것이 마치 젖먹이를 대하듯 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마치 노예를 대하듯 했다. 왕에게 반말을 하고 놀리고 아랫사람처럼 부려도 왕은 화내기는커녕 이 여자 앞에서만 사람의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궁을 피로 물들이던 이 남자의 분노가 이 여자의 노래 한 곡에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여자는 반드시 처녀여야 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관기도 안 됩니다. 여러 남자의 수청을 든 여자를 왕의 여자로 삼는 것은 왕의 권위에 손상이 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시집을 여러 번 가고 아이까지 낳은 30살 여종을
대신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정식 후궁으로 올렸습니다. 종사품 수권. 나라의 법을 깨부순 겁니다. 아내가 있는 집에 대놓고 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쥔 것은 왕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쥐었습니다. 입궁한 지 채 1년이 안 되어 왕족이 이 여자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송사에서 이기고 싶으면 왕비전이 아니라 장녹수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대신을 옥에 가두었다가 뇌물을 뜯고 풀어주기를 반복했고 자기 집이 좁다며 주변 민가를 몽땅 철거해버렸습니다. 나라의 배를 끌고 가 평안도 쌀 7,000석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왕비인 신씨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왕비전에는 인사를 올리지 않고 장녹수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궁 안의 모든 시선과 아첨과 재물이 왕비를 건너뛰어 이 여자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남의 집 남종과 살림을 차렸던 여자가 왕비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씨는 이 여자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비에게 질투란 곧 패비의 사유였습니다. 시어머니 패비 윤씨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이 여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하였다. 남편의 여자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챙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신씨 앞에서는 칼을 멈추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장녹수 앞에서는 칼 자체를 잇는 남자였습니다. 멈추는 것과 잇는 것. 그 차이를 이 여인은 매일 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매일 밤 울며 남편에게 간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멈추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듯이 지극히 간곡하고 절실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그러나 성내지도 않았다. 이 궁에서 왕에게 직언하면 죽던 시대에 밤마다 울며 잔소리를 해도 이 여자에게만은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권례의 유일한 야당이었다. 장녹수는 이 남자의 쾌락이었습니다. 신씨는 이 남자의 양심이었습니다. 괴물의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의 조각은 오직 이 여인의 존재에 기대어 겨우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 남편은 아내에게 조노를 올렸습니다. 제1원덕 왕비. 이미 왕비인 사람에게 다시 조노를 올린 전례는 조선에 없었습니다. 장녹수에게 빠져 살면서도 아내에게는 이런 것을 남기는 남자. 그것이 이 괴물의 마지막 사랑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렵 연산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궁 밖에는 왕을 몰아내자는 인명의 벽보가 나돌고 있었고 안양군을 옹립하자는 벽서가 붙었다는 보고에 연산군은 격노했으나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누가 칼을 들고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란 열흘 전 후원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피리를 불고 나서 읊조렸습니다. 인생은 풀잎의 이슬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 장녹수와 함께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전비가 따라 울었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일 변고가 있으면 너희는 필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9월의 어느 새벽 함성이 궁을 삼켰습니다. 반란군의 횃불이 어둠을 갈랐고 왕은 칼 한 번 뽑지 못한 채 끌려 내려왔습니다. 예감한 대로였습니다. 자순대비의 명 한마디에 왕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신씨는 울부짖었습니다. 같은 곳에 보내달라고,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대전 바닥에 엎드려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남편은 섬으로, 아내는 사저로. 18해를 함께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는 참수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시신에 기와장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되었다. 돌무더기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열흘 전 남편이 등을 쓸어주며 무사치 못할 것이라 했던 그 말이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은 차라리 장녹수의 죽음이 자비로웠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폐쇄자이고 대군 이성 그리고 셋째, 넷째도 모두 사약. 왕의 씨앗이라면 10살도 채 안 된 소년들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신씨가 젖을 물리고 걸음마를 잡아주고 이름을 불러주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실록은 이 어미의 울음을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글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동도에서 남편은 아들 넷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밥을 끊었습니다. 31의 겨울 쓸쓸한 섬에서 이 남자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입에 올린 말. 중전이 보고 싶다. 장녹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왕좌도 아니었습니다. 13살의 비단 이불 아래서 떨리는 손을 내밀었던 소년이 마지막 순간 부른 것은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소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뒤에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마지막 줄, 그것이 이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6년 뒤 신씨는 새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강화도에 버려진 남편의 유해를 거두게 해달라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의 손으로 괴물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양주 해촌 조용한 언덕에 남편을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25년을 더 살았습니다. 딸 휘수는 강제로 이혼당한 뒤 34세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 중 어미보다 오래 산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에 이른 첫 아이부터 마지막 아이까지 모두를 먼저 보낸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패비가 된 여자를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왕비 시절 궁녀에게 존댓말을 쓰고 아랫사람을 은혜로 품었던 그 성품 그대로 쫓겨난 뒤에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관조차 어진 덕이 있었다고 적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높여 불렀습니다. 1537년 61.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 옆에 묻어달라.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입니다. 수백 명의 피를 손에 묻힌 괴물입니다. 세상이 그 이름을 저주할 때 이 여자만은 그 옆자리를 원했습니다. 살아서도 떠나지 않았고 죽어서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가시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봉분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왕릉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물도 없습니다. 풀이 자란 작은 봉분 2이 어깨를 맞대고 있을 뿐입니다. 왼쪽은 괴물이라 불린 남자. 오른쪽은 그 괴물을 끝내 사람으로 기억하기로 한 여자. 13살에 만나 30에 찢어지고 죽어서야 비로소 다시 나란히 누운 2 사람. 500년이 흐른 지금도 그 봉분은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록은 이 여인에 대해 딱 1줄을 남겼습니다. 어진 덕이 있었다. 그녀가 삼킨 것은 투명한 눈물이 아니라 괴물의 곁에서 끝까지 사람이고자 했던 한 여인의 평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할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